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열당 김주현입니다. 당 이름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장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내용이 맞기도 하고. 오늘 영화 두 편의 영화를 다루는데 둘 다 의열단이 나오고요. 네. 의열당 아니고 의열단이죠. 근데 의열단이 사실은 의롭게 열을 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네. 이 의열단들의 특징이 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멋지게 옷을 입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의 제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닌가. 내일은 없다. 오늘을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간 카르페 디엠.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최근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카르페 디엠. 글쎄 말이야. 네. 지금 뭐 의열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열단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크게는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배경의 두 대작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빅 시즌에 개봉을 했었던 정말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면서 즐길 만한 네. 두 편의 대작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두 편의 영화가 시대 차이는 약간 나지만 공통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열단은 일단 김원봉이라는 실제 인물을 한쪽은 김원봉이라는 실제 인물로 등장하고 한쪽은 정채산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데 두 편 모두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두 개 약간 시대 차이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밀정은 1923년, 그다음 암살은 1933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3, 4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두 편의 작품인데 어찌됐건 이런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예를 들어서 동주나 박열 같은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다루는 완전히 다른 방면에 있다면 이 두 편은 당시 어떤 시대를 재현하는 어떤 거대한 세트들 같은 것들도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최고의 스타들 같은 것을 후화 캐스팅을 하게 되고 또 당대에 가장 흥행력이 있다고 검증이 된 김지훈 감독이나 최동훈 감독 같은 감독이 만들어서 제대로 큰 규모로 만든 그런 사극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대작이기도 하고 둘 다 흥행 성과도 꽤 좋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 편이 다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지훈 감독이 실제 암살을 거론하면서 암살이 아웃고잉하는 영화라면 밀정은 인고잉하는 영화다라는 스타일의 구분을 감독님이 스스로 해주셨어요. 네, 나중에 나온 영화니까. 네, 상반되는 네. 또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저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김구 선생 하면 너무 엄청난 거물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민족운동에서 너무 거대한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 일제가 현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당시 일제가 걸었을 때 동시기에 김구 선생한테 걸었던 현상금이 60만 원이었대요. 근데 김원봉한테 걸었던 현상금은 100만 원이었답니다. 그것 자체가 당대의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일제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이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은 자네가 상해로 다 데리고 와. 10월 마지막 날 아침 10시까지 밀어보려고 한다. 어쨌건 뭐 의열단 자체, 특히 이제 김원봉 자체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고 만드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실제 사실의 토대에서 허구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만든 네. 두 편의 대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조승우와 이병헌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표현하는 김원봉이 얼마나 다른 스타일인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분 브리핑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분 브리핑이 요즘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온몸을 쥐어짜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 대단한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1분 만에 헛웃음을 내실 것 같은 그런 1분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1분 브리핑은 약간 슬랩스틱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수더래.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네. 네. 근데 뭐야? 이라고 적어봤고요. 네네. 밀정과 암살 두 영화의 공통점 여러 개가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단순한 두 글자다. 두 글자 제목이다. 과연 그거군요. 네. 설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거 가지고 두 개가 두 글자다라는 공통점만 가지고 일본 브리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최초의 두 글자 제목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100년이 되기 때문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김도산 감독이 1920년에 만든 작품이 바로 의적입니다. 한국 최초의 두 글자 제목이에요. 네. 의미 있게 한번. 한글 최초의 두 글자 제목에 주목한 영화 사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 그죠?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네. 기억 순으로 네. 히읗까지 네. 쭉 준비해 봤는데 네.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옅게. 저게 뭐냐면 역대 한국 영화 탑 100, 오, 100에 속해 있는 작품들입니다. 흥행이. 네. 네. 총 18편인데요. 그중에 두 편을 제가 빨간색 점을 찍어봤습니다. 네. 광해와 해적. 해적. 사실은 두 글자가 아니죠. 광해 왕이 된 남자. 아, 이걸 두 글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여러 글자로 봐야 되느냐. 네. 해적, 산으로 간 바다로 간 산적. 이걸 두 글자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약간 부채처럼 붙어 있는데. 저의 편의상 더 많이 있으면 더 데이터가 좋아지니까 광해하고 해적 역시 두 글자 제목으로 봤고요. 네. 역대 생각을 해보면 두 글자 제목을 가장 선호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읽기 쉽고 강하고. 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글자 제목이 일본에서 수입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워털 브리지 같은 작품들이 애수라는 작품으로 번역이 되고 두 글자 제목으로 많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게 어쩌면 일본의 영향이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일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한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글자 제목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즈음에는 세 글자 제목이 유행했던 적도 한때 있습니다. 네. 뭐 댄싱 퀸, 신세계, 베를린, 변호인, 용의자 이런 식의 제목도 유행했던 적도 있지만 역대 가장 중요한 제목들은 대부분 두 글자가 많았던 것 같고요.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두 글자 제목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글자 제목의 어떤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두 글자 진짜 빅히트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일단 군도가 없다는 생각이 또 살짝 들기도 하고 비트가 100편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네. 굉장히 군도가 크게. 제가 좋아하는 군도가 없네요. 네.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수많은 작품들이 두 글자였구나.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요. 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 밀정입니다. 밀정도 상당 부분 이제 실화에 토대한 네. 그런 이야기죠. 네. 극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황옥 경부라는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실제 사건하고 사실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 대체 이중 스파이 같은데 대체 어느 편이었냐?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점이 아마 김준 감독의 흥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의 첫 부분에 이제 박희순 씨가 멋진 카메오로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김상옥 의사의 종로 경찰서 폭파 사건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폭탄을 투척하는 그 의거를 벌인 다음에 실제로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도주를 하게 되고 실제로 발가락이 동상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자결하게 되는 것까지 이 종로 경찰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폭탄을 과연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것을 이제 일제의 그 경찰들이 색출을 하려고 하고 황옥이라는 당시 일본 경찰의 일부로 활동을 했던 경찰이죠. 네. 조선 사람이죠. 네. 또 그 사람을 의열단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의열단과 함께 실제 황옥이 중국으로부터 경성에 폭탄을 실제로 밀반입하게 됩니다. 근데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배신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체포되게 되는데 그럴 때 황옥은 과연
이중 스파이 비슷하게 그쪽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마음이 바뀌어서 독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들 편에 섰던 건지 이 두 가지 사이를 놓고 실제가 어떤지에 대한 그 미스터리를 다루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황옥 경부가 그 재판정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자기가 실제로는 이 그 의열단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전을 펼쳤고 너무 일본 그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다 까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의 미스터리라는 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옥이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정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바로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극 중에 이정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모순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었을까.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김우진이라고 이제 극 중에서 공유 씨가 연기하는 배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정출이라고 송강호가 연기하는 배역이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김우진이 어떤 사람인지는 투명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고 등등등. 근데 관객이 모르는 것은 이정출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국은 미스터리의 핵심은 과연 이정출은 이 영화의 제목처럼 밀정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서 심지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의 매듭들이 풀려가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 영화를 다 보면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말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걸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의식 때문에 이 미스터리를 가지고 장르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은 끝까지 최대한 확대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이 여태까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묵직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감독의 태도를 어쩌면 장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살 같은 경우는 김우몽이라는 이름을 실제 썼잖아요. 근데 밀정에서는 실존 인물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192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배경으로 했지만 그 시대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기보다 그 시대를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조립하고 해체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1923년의 혼란스러운 조선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지 황옥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황옥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정출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겠죠. 맞습니다. 설사 황옥이라는 사람의 실제로 밀정으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화적으로 다르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롭다라는 부분들이 연출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영화는 결국은 서스펜스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서스펜스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정체가 들킬까 말까 할 때에서 오는 서스펜스. 미스터리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과연 진짜 정체가 뭐야? 라는 미스터리일 텐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에서 사실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것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게 기차 안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명장면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게 저는 기차 안, 그다음에 기차역에서 벌어지는 그 중반부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재밌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희가 이제 기차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차 하면 떠오르는 게 역사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역사 같은 게 기차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김우진은 기차에서 직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정출은 계속 방황을 하고 헤맵니다. 여기 기웃거리다가 숨어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게 어쩌면 이정출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자리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김우진은 시간과 역사에 당당한 사람인가 하면 이정출은 뭔가 시간에 빚지고 있고 역사에 빚진 게 있어서 계속 어딘가를 기웃거리는 사람인 것처럼 기차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스펜스 미스터리 얘기했는데 기차 안에서의 미스터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배신자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근데 이 미스터리를 즐기기가 제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5명에게 접선할 다음 장소를 일일이 다 다르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색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근데 중간에 하나나 둘 정도만 암시를 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 안에서 이제 이합 집산하면서 계속 움직이다가 마지막엔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거기서 결국은 전광석화처럼 어떤 극적인 일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그걸 너무 묘사를 잘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에 이어지는 경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성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합 집산하다가 결국은 한 군데 모여서 어떤 일이 응집해서 터지는 일이라면 기차역에서의 액션이라든지 인물 동선을 보시게 되면 기차역이라는 데가 좁은 개찰구로 이렇게 딱 모여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인물들이 뭔가 큰 일이 생겨서 엄청난 그 위기가 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극 중에서 이제 한지민 씨가 옷도 색상이 굉장히 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결국 총을 위에다 대고 쏘게 되고 부감으로 탁 잡아주죠. 그렇죠. 그 순간 인물이 쫙 퍼지는 방사형으로 퍼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기차 안에서 인물 동선을 다루는 방식과 기차역에서 인물 동선을 다루는 방식은 정반대예요. 모여 있다가 산계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선 산계되어 있는 인물들이 한 군데 모이는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또 그 장면을 또 부감으로 해서 위에서 보여줬을 때 시각적인 그 긴장감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어쨌건 이 장면이 굉장히 멋지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였던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죠. 이 영화 전체로 본다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서로 다른 설정에서 정반대되는 설정을 하고 거기서 어떤 최상의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계의 이 감독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기차역과 기차 안의 그 방식이 서로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 음악이 가장 인상적으로 쓰여있는 장면하면 자동적으로 두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루이 암스트롱하고 네, 볼레로. 그렇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장면 When You're Smiling이라는 노래가 흐르는 장면을 보시면 그 장면은 음악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장면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은 편집의 힘입니다. 음악이 일종의 쇼트와 쇼트를 이어붙이는 그런 편집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음악이 흐를 때 펼쳐지는 것은 서로 다른 운명을 제각각 맞이하게 되는 각 단원들의 모습들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쇼트들을 하나씩 스케치한 다음에 연결해서 결국은 편집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장면인 라벨의 관현악곡 볼레로가 흐르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공간에서 단일하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시작해서 공간을 유영하는 카메라가 마지막에 스테인 글라스를 다시 비추는 순간 폭발하게 됨으로써 끝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장면의 핵심은 음악과 촬영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공간을 스케치하는 촬영의 힘으로 그 장면을 응집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똑같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도드라지게 과시적으로 쓴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편집과 음악이 붙는 방식으로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촬영과 음악이 붙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서로 다른 과제를 특정한 씬이나 시퀀스에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멋진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김지훈 감독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네. 장면들이죠. 저희가 영화당에서 김지훈 감독 특집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워낙 스타일이 강하시고 또 장르를 유행하시는 분이라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밀정 역시 장르적 특성을 그대로 발휘를 하신 것 같아요. 밀정하면 일단 그 색감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블랙 아니면 짙은 색의 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 포스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밌게 보는 이유는 홍명호 배우의 유머 같은 게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어쩌면 정채산과 김호진과 이정출 세 명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일단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명대사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자. 한번 꼭 자. 만나보고 싶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자,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거 뭐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자, 오랜만에 고향 얘기나 하면서 실컷들 마십시다. 자, 하나씩 합시다. 자, 이리 주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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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화면 짜기에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극 중에서 서로 다 5월 동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정체는 밝힐 수 없지만 상대 마음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영화가 차 안에 대사 장면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표정을 얼굴 속에서 연기로 바꾸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의 세팅 속에서 그 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어디가 가능하겠는가? 자동차 안입니다. 룸밀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룸미러 이렇게 살짝 하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카메라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다시 말하면 앞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경에 있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후경에 있게 되겠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 표정이 궁금한 사람은 항상 앞좌석에 앉혀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항상 뒷좌석에 앉힙니다. 일본통 빼고는 이쪽 실력자들을 몰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하나 찾고 있는데. 뒷좌석에 있는 이정출이 얘기를 할 때 앞자리에 김우진이 그 말을 들을 때 표정이 어떨까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게 된다든지 뒷부분에 가면 정반대로 이정출이 앞에 앉게 되고 뒷부분에 이제 일본 경찰의 부장이 앉아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궁금한 것은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물의 위치 같은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쇼트들은 관객에게 아부하는 쇼트예요. 좋은 의미에서. 관객에게 권력을 주는 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연극으로 본다면 일종의 방백 같은 거거든요. 네. 방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큰 소리로 말을 해서 관객이 알아듣지만 옆에 있는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쇼트들에서 뒷사람이 질문을 하고 앞사람이 대답을 하게 될 때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근데 뒤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앞사람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관객에게 어떤 정보를, 심리적인 정보를 굉장히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영화 전체로 봤을 때 5월 동주 같은 극중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세팅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동차 아니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영화적으로도 아주 잘 기능하는 효율적인 세팅이 된다는 거죠. 저는 김지훈 감독의 작품 속에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지훈 감독의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 많은 다른 영화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김지훈 감독 영화에서는 인물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크만 인상에서 이거 이병헌 씨처럼. 네. 신민아 씨 극 중에 희수를 바라봤을 때 그 선우의 마음이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일반적인 영화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내가 이 애를 좋아할 리가 없지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짝 골인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로맨틱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에서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혹은 이 사람에게 매혹되거나 이 사람에게 흔들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영화의 이야기의 목표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말하자면 일종의 불가해한 신비 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콤한 인생에서 왜 그 여자를 보고 그토록 마음이 뺏겼을까? 혹은 이정출 같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지독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일제 경찰을 위해서 복무했던 사람이 왜 정채산이라는 남자를 한번 만나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을까라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운명적인 이야기의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대 혹은 정반대로 어떤 거대한 어떤 압도하는 우리 사건 이런 걸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김지훈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지훈 감독을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의 핵심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전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독은 매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훈 감독 영화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데 전력 투구한 영화들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단의 측면에서 저는 김지훈 감독이 어떤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았는데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가 딱 인식하고 당황하는 순간 그 순간에 김지훈 감독은 인간의 모순 동시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에서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 영화에서 정채산을 만나는 이정출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지훈 감독이 아름다운 장면을 구사하는 이유, 추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그렇죠. 내면의 조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화면을 구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 둘 사이에서 불균형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의 영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것을 경계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김지훈 감독의 영화는 무엇보다 어떻게에 주력하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가 갖고 있는 경쾌함이 있는 데다가 김지훈 감독 특유의 쿨함이 있고 이 장르가 말하자면 이 장르 자체가 영화의 어떤 미스터리나 서스펜스를 가지고 노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쿨하고 이런 매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다루는 것이 어떤 초역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1923년에 구체적인 조선이 일제의 그 강제로 점령이 돼서 순환을 겪었던 그런 시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한국 관객들에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르라든지 혹은 김지훈 감독이 갖고 있는 차가운 속성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뜨거운 그런 속성 사이에서 영화가 굉장히 묘한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영화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김지훈 감독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네. 장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 게 뜨거웠던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순간조차도 차갑게 다루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순간과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같은 걸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김지훈 감독이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영화의 종반부에 보면 평상시 김지훈 감독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그렇죠. 교훈이 녹아있고 그런 나레이션이 길게 나오는데 심지어 2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 이 두 가지 어떤 뜨거운 그런 역사적인 소재 앞에서 김지훈 감독이 본인의 특유의 어떤 그런 경쾌함으로 네. 혹은 그 쿨함으로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후반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차가운 김지훈 감독을 제작자나 또 다른 옆에 스태프들이 불을 좀 붙여준 게 아닌가. 너무 차갑다. 온기가 조금 있어야 한다는 어떤 충고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조금 더 대중성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또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종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이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호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두 번째 영화는 암살입니다. 재밌고. 이 영화는 진짜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죠. 1200만이 넘었죠. 네, 굉장히 크게 성공한 영화이고 한국의 가장 그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흥행 감독이 있다면 최동훈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네. 범죄 재구성은 사실 그때 워낙 작은 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200만이 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흥행 감독인데다가 제가 나중에 최동훈 감독 특집 한번 하면 대사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일본 브리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대사를 정말 잘 쓰는 감독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대중적으로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것은 전지현 씨가 등장한 어떤 여러 장면들이 아닌가. 네. 아무래도 영화 다 보고 나면 네. 아 감독이 전지현 씨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전지현 씨한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네. 총을 쥐어준 채 웨딩드레스가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들죠. 네. 최동원 감독 영화 중에서는 이제 범죄의 재구성에서 박신양 씨가 1인 2역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호균, 미츠코라는 그 1인 2역을 전지현 씨가 하게 되는데 미츠코는 약간 일부러 약간 엉뚱하게 발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안호균은 무게감을 주어서 제대로 하게 되는데 저는 웨딩드레스 장면도 굉장히 멋있는데 그 저격하는 장면도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죠. 2층에서 일단 머리를 뒤로 딱 단정하게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안경을 동그란 안경을 딱 쓰고 그리고 이제 딱 저격을 하면서 장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장면이 진짜 아 저게 안경 선배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지현 씨가 가장 멋지긴 하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 나머지 또 이제 어떤 세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정우 씨가 있고 또 이정재 씨가 있는데, 네 이정재 씨는 굉장히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념에 따라서 변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이게 스포일러 아니죠. 왜냐하면 네. 초반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는 어떻게 말하면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최동훈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정우 씨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제 가장 즐겨 다루는 최동훈의 인물인데, 근데 영화에서 이제 세 인물의 관계라든지 인물을 축조하는 방식 같은 걸 보게 되면 저는 자꾸 떠오르는 게 이 영화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 도둑들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네. 대표적으로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하정우가 연기한 인물은 상하이 박이라는 김윤석 씨가 연기한 인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와이의 상하이 차이죠. 그렇죠. 네. 둘 다 심지어는 이자로 끝나요. 네. 네. 그리고 곡 중에서 이제 이정재 씨가 맡았던 배역은 도둑들하고 여기서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김혜수 씨가 맡았던 배역과 이제 이 역을 만약에 놓게 본다면 이 두 남자와 한 여자 세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끌어나가는 방식이 두 영화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네,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멀티캐스팅이지 않습니까?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 예를 들어서 그룹핑을 합니다. 둘씩 셋씩 짝을 지은 다음에 각각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모이게 해서 사건을 키우는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모였는데 서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 동상이몽 속에서 서로가 흩어지면서 막 이러는 그런 분열의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공간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중반부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후반부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은 실패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그것이 어떤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두 영화가 같은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이제 오락 영화로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름에 개봉하는 대작이 있다. 그럼 대작을 봤을 때 어떤 영화들은 대작이라는데 별로 대작 같지 않고 뭐 200억을 썼다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대작인 것처럼 보이고 그 규모에 맞게 영화를 제대로 굴릴 줄 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년대라는 시대가 또 나름 또 경성에서 어떤 부분들이 화려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리스코시 백화점을 비롯해서 영화에서 그것을 세트로 구현하거나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구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들이 있고, 하다못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주유소 같은 것들도 30년대 실제로 주유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풍경들을 굉장히 진기하게 액션의 어떤 벌어지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려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막 영화 속에 이제 킹콩 광고판 같은 것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게 킹콩이 1933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깨알같이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재미들이 사실 영화 속에 있는 거죠.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 생기고 나서 무장 봉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30년대 사실 굉장히 뭐랄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어쩌면 경성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성의 공간을 잘 표현해준 세트를 구현해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대작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유머하고 그리고 액션하고 또 스릴 같은 것들 굉장히 믹스를 잘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 혈서도 남기셨던데 내가요? 그랬나? 낙엽이 지기 전에 거기까지 딱 쓰고 빈혈이 온 게 내가 지금 딱 기억이 나네. 낙엽이 지기 전에 조진웅, 하정우, 오달수 같은 배우들에게 유머를 맡기고 또 비장한 맛은 또 전지현 씨가 가지고 있고, 그런 조합들을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잘 꾸며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인물이 세 축이 있는데, 이 세 축이 어떻게 보면 당대의 1930년대의 독립운동과 가까운 그런 지근거리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정우 씨가 연기한 하와이 피스톨 같은 경우에 일단 이름이 하와이 피스톨이고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은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냉소주의자입니다. 한두 놈 죽인다고 조선이 독립해? 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극중의 대사로도 나오게 되는데, 냉소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죠. 근데 극중에서 본다면 중반 이후에 결정적으로 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지현 씨가 연기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민족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더라도 그 일을 계속 밟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어떤 독립운동가를 대변하는 인물로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정재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총독 암살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한 그런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신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을 축으로 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엮어나가는 방식으로 당대의 풍경을 크게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름이 그게 다 드러나 있네요. 염석진은 독립운동의 염증을 느낀 사람이고요. 하와이 피스톨은 하와이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호균이라는 인물은 세 인물을 합성한 건데, 안중근, 김상옥, 윤봉기를 합성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독립의 정신들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안호균이라면 이 이름으로 세 명이 각각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네요. 속사포는 뭐예요? 속사포. 속사포는 조진웅 캐릭터. 웃기려고 나오는 캐릭터죠. 속사포로 쏜다? 신흥무관학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속사포잖아요. 사실 의열단의 중요한 어떤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의열단의 전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래도 선방하셨습니다. 근데 조진웅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물은 약간 생계형 독립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독립군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계비를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영화를 다루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처럼 이 모든 캐릭터들이 보이게 네. 되는 거죠. 제가 밀정에서 최고의 명대사를 자로 했다면 암살에서는 조진웅 씨의 대사를 꼽고 싶어요. 속사포가 마지막에 네. 어떤 말을 하냐면 먼저 가 1층에서 봐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전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죠. 펑펑 울었거든요. 속사포 동지, 대장, 우리 작전 성공한 거지? 내려가 1층에서 봐.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이제 친일파가 있다고 하면 역사의 죄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악역으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영화는 친일파가 대체 왜 그랬대? 당대에 무슨 맥락이 있었대라는 것을 일단 그들에게 목소리를 준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극중에 이제 친일파로 이경영 씨가 나오게 되고 이정재 씨가 나오게 되는데 이경영 씨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식한 조선인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믿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다 민족을 위한 거였고 무식한 조선놈들 먹여 살려야 되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암울했던 한 1937년, 1941년 이때쯤 됐을 때 조선 땅에 만약에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민족의 어떤 그런 다시 광복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함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당시에 친일파들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어쨌건 보여준단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역사적인 선택이지만.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역사극으로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있어요. 근데 여름 대작으로서 정말 1000만 명이 들어야 되는 절차절명의 과제를 이루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영화가 굉장히 좀 어정쩡하면서 괴리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더군다나 최동원 감독은 영화를 참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런 최동원 감독의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약간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 있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작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특성이 어쩌면 인물을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밀정도 그렇지만 암살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장르 영화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주는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어쨌든 간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또 나름의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진심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949년도의 네. 장면들에 있었다라고 저 느껴지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1949년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약간 베르토루치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수능자에 나오는 어쩐 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49년도의 일이 마치 에필로그처럼 덧대어져 있는데 거기 1949년 9월 1949년도라는 것은 반민특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지 않습니까? 우익 청년들의 시기도 잠깐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49년도의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악업을 다음 세대가 청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영화적인 형식을 빌어서라도 기어이 영화 속에 넣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독의 진심이 묵직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너 16년 전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 네, 두 편 중에서 이제 더 좋아하시는 작품 네. 골라주시죠.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때문에 영화를 어디서 봤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추석 때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의 느낌 같은 게 밀정을 감싸고 있어서 그때 기분이 생각이 나는데 혼자 보지 않으셨겠네요. 네, 가족이 같이 봤죠. 네. 근데
밀정 굉장히 좋아했고 그때도 보면서 좋았고 다시 볼 때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밀정을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최고의 장면은 암살에서 오락도 영화의 대작스럽게 그럼요. 가장 잘 만든 장면을 하나 꼽고 싶은데 그 장면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 그 장면에서 펼쳐지는 공간의 어떤 활용법 그리고 인물들이 각각 어떻게 등장했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최동호 감독스러운 어떤 장점을 최고로 발휘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혼식 장면을 최고로 꼽겠습니다. 네, 관객이 보고 싶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선택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두 편 중에서는 밀정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암살에서 저도 꼽고 싶은데 저는 1949년도 에필로그를 꼽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빨래가 흩날리는 들판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묵직하게 오기도 했고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영화 전체의 어떤 맥락으로나 아니면 그 자체를 표현한 실제의 방식으로나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진 그리고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이 이 이야기를 긴 시간으로 끌고 가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긴 시간이라는 건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역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그 장면은 꼭 필요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6년 전의 명령을 1949년도에 완수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배경의 두 대작이라는 타이틀로 밀정 그리고 암살 이 두 편의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